안녕하세요. 책쉼터의 티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와타나베 준이치님의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입니다. 정세훈님이 옮기셨고 다산북스에서 출판했습니다. 와타나베 준이치님은 의과대학을 졸업해 정형외과 의사이시며 강사와 작가로 활동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을 떠나 잠자리가 바뀌면 잘 못 자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그래서인지 언제 어디서나 잘 자고 아무거나 잘 먹고 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예민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둔감함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17파트로 나뉘어 있는 중에 앞부분부터 세 번째 파트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책쉼터와 함께 편안한 쉼이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둔감한 마음은 신이 주신 최고의 재능이다. 둔하다는 말은 보통 좋지 않은 의미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저 사람은 둔해 라는 말과 저 사람은 민감해 라는 말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죠. 만일 누군가가 자신을 둔하다고 말한다면 대부분 불같이 화를 내지 않을까요? 둔감하다는 말 역시 부정적인 뜻으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하지만 둔하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 의미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특히 신체적인 면까지 고려하면 둔감하다는 말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날 저녁에 밤바람을 쐬며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모기가 소매 밖으로 드러난 팔뚝을 물었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A라는 사람은 황급히 모기를 쫓아낸 뒤에 가려워서 팔뚝을 긁습니다. 모기에 물린 자리는 금세 빨갛게 부어올랐죠. 그런데도 그는 가려움이 가시지 않았는지 모기 물린 자리를 계속 긁습니다. 어찌나 오랫동안 긁었는지 나중에는 피부가 짓물러 염증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에 대해 B라는 사람은 팔뚝을 살짝 쳐서 모기를 쫓아낸 뒤 평온한 표정으로 길을 걷습니다. 아무래도 별로 가렵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 경우 두말할 필요도 없이 A는 민감한 사람이고 B는 둔감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예시는 모기에 물려서 가려움증을 느낄 때의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누가 봐도 B의 피부는 튼튼하고 건강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A의 피부는 지나치게 민감하고 연약해서 쉬이 상처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요컨대 A의 피부는 예민함을 넘어 과민합니다. 어떤가요? 가려움에 민감해서 스스로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것보다는 조금 둔감한 편이 더 낫지 않은가요?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법. 이번에는 심리적인 둔감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 K라는 남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K는 회사 안에서 매우 평범한 편에 속합니다. 남달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인정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유달리 뒤떨어져서 구박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 역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편은 아니어서 누군가와 부딪히거나 큰 소리를 내는 일도 없죠. 그러던 어느 날 K는 업무를 처리하다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필이면 그때 상사의 기분이 안 좋아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상사가 어찌나 과격한 말투로 혼을 냈는지 가까이에 있던 동료들이 깜짝 놀라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정도였죠. 아무리 실수를 했다지만 저렇게까지 말하다니 너무 심하네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오늘은 상사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 이해해요. 동료들은 K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음날 출근을 안 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K 역시 기분이 상해 당장이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K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출근해서 어제 상사에게 혼난 일 따위는 잊은 지 오래라는 듯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동료들의 우려가 무색할 만큼 환한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본 동료들은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속으로는 괜히 걱정했네 하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K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좋게 말하면 나쁜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활기차게 행동하는 당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사의 엄한 질책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둔한 녀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어느 쪽이든 K가 예민하거나 민감한 사람은 아님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반해 L이라는 사원은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고 K처럼 빨리 기분을 전환하지 못해 퇴근 후에도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서도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일이 생각나 자리를 뒤척였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성격의 L은 역시 나는 안 돼, 쓸모없는 놈이야 하고 자책하다가 결국 도저히 출근할 마음을 먹지 못하고 다음날 회사를 쉬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를 쉰다는 게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어 끝내 사표를 쓰게 될 가능성도 있죠. 둔감한 K와 민감한 L, 두 사람을 단순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강인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쪽은 K입니다. 둔감한 K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꿋꿋이 헤쳐나갈 가능성이 크죠. 어쩌면 그 가능성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회사의 중역으로 승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민감한 L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좌절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L의 고민을 들어주던 친한 친구조차 곁에서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이 더 예민하다. 둔감력은 회사의 상하 관계에서만 유용한 게 아닙니다. 업무상의 인간관계는 물론 친구 사이, 나아가서는 남녀 사이에서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5년쯤 전에 겪은 경험담입니다. 아직 신인 작가였던 저는 소설가인 아리마 요리치카 선생이 주최하는 돌 모임이라는 동호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의 주요 멤버는 공식적으로 등단은 했으나 나오키상, 아쿠타가와상처럼 일본의 권위 있는 문학상은 아직 받지 못한 30, 40대의 젊은 문인들이었습니다.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프로리그 입단을 눈앞에 둔 유망주들의 모임이랄까요? 모임 인원은 모두 30명 가까이 됐는데 매달 한 번씩 20명 정도가 아리마 선생의 집에 모여 사모님이 손수 차려주신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며 실컷 웃고 떠들다가 헤어지곤 했습니다. 그만큼 자유롭게 서로의 글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마음 편한 모임이었죠. 여기 멤버 중에는 훗날 나오키상이나 아쿠타가와상을 받으며 작가로서 자리를 공고히 다진 이도 대여섯 명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훌륭한 작가였지만 정작 제가 가장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 사람은 오라는 남성 작가였습니다. 오는 그 당시에 이미 여러 문예 잡지에 소설을 발표한 상태였는데 저는 그 소설들을 읽자마자 그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신인 작가가 문예지로부터 먼저 청탁을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편집자가 좋은 작품 있으면 갖고 오세요 라고 말하면 완성된 원고를 들고 출판사로 찾아가 건네주곤 했습니다. 물론 원고를 건네주었다고 해서 반드시 문예지에 실린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다 읽고 연락드릴게요 라는 편집자의 말만 믿고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기였죠. 연락이 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먼저 연락하면 지금 상태로는 싣기 힘들겠어요. 여기랑 여기를 고쳐주세요 라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원고가 그대로 반송되기도 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한 원고를 되돌려 받았을 때의 충격이란 실로 어마어마해서 세상이 다 무너진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죠.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매우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면 단골 술집에 들러 편집자라는 사람이 소설 보는 눈이 저래서야, 내 재능을 몰라보다니 그러고도 편집자야? 하며 내키는 대로 악담을 퍼붓곤 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술을 들이켜면서 말입니다.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 남짓
그야말로 심혈을 쏟아부은 원고가 그대로 되돌아왔으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밤낮을 술에 절어 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그래, 다시 한번 써보자 하는 의욕이 샘솟았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오도 원고를 퇴짜 맞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도 소설의 소자도 모르는 편집자 같으니라고 하고 콧방귀를 뀌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의욕을 되찾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저처럼 술이라도 마시면서 속을 괴롭혔다면 몸을 추스르느라 잠시 소설 생각을 내려놓았을 테죠. 그러나 오는 재능만큼이나 자존심도 남달라서 깊은 상처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제가 오에게 전화해 괜찮아? 하고 물으면 그는 주눅든 목소리로 그냥 그렇지 뭐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 하고 위로해도 응 하는 힘없는 대답만 돌아왔죠. 여전히 울적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했다는 걸 수화기 너머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우리 같은 무명 작가에게 편집자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막 새 작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또는 이번에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고 조금 과장된 목소리로 집필 계획을 늘어놓았죠. 아무래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편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는 편집자의 전화를 받고도 기운찬 목소리는커녕 부정적인 대답만 늘어놓았을 게 불보듯 뻔합니다. 제가 오 작가의 집에 들렀을 때도 잔뜩 풀죽은 모습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숨만 푹푹 내쉴 뿐 새로 소설을 쓰는 김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오를 보며 재능이 뛰어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감당하기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편집자가 연락을 해도 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대답이 신통치 않으니 편집자도 점점 연락하기를 꺼리게 되었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오와 편집자의 사이는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오는 새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계속해서 놓쳤고 몇 년쯤 후에는 문단에서 보는 일이 드물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단단한 마음 위에 재능이 꽃피다. 그 후에도 저는 이따금 오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재능 있는 친구가 어쩌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거듭한 끝에 찾아낸 답은 둔감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는 순수하고 예민해서 쉽게 상처받았습니다.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도 자신의 능력을 믿었기에 한번 상처를 입으면 쉽사리 회복하지 못했죠. 이를테면 그는 문학적 철부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오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주변의 평가도 좋을 때는 매서운 속도로 성장합니다. 만일 오가 시련에 부딪히지 않았더라면 분명 스타 작가로 이름을 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힘든 장애물을 만나면 금세 좌절합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한참을 헤어나지 못하다가 제발로 찾아온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말죠. 이렇듯 성공과 실패는 꼭 재능에만 달린 게 아닙니다. 바꿔 말해 재능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재능보다는 운이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학에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실력과 재능이 우선입니다. 문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운이나 타이밍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둔감함이죠. 숨겨진 재능을 갈고 닦아 성장하려면 끈기 있고 우직한 둔감력이 필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당시 오에게 둔감력이 있었다면 분명 뛰어난 작가가 되었을 겁니다. 아니, 오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쯤 이름을 드러냈다가 사라져간 작가 중에는 끈기나 둔감함이 부족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이는 작가에게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크고 작은 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분야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둔 사람은 그 바탕에 재능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좋은 의미의 둔감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둔감력은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재능을 한껏 키우고 활짝 꽃피우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둘, 스트레스조차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둔감함의 힘. 바로 앞장에서 호되게 혼이 나도 주눅들지 않고 금세 활기를 되찾는 둔감함이야말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금세 활기를 되찾기보다는 원래부터 혼나는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좋은 의미의 둔감함을 가진 어느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의사라면 날카롭고 섬세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일수록 둔감한 마음이 필요하죠. 구시렁구시렁 잔소리도 대충 흘려넘기는 대단한 능력. 저는 예전에 삿포로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10년 남짓 일했는데 선배들에게 수없이 혼나고 자신의 무능함에 좌절해가며 조금씩 의사로서의 실력을 쌓아나갔죠. 당시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은 매우 유능한 분이셨습니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 수술 실력도 뛰어나 어떤 경우든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대단한 분이었죠. 그런데 그 교수님에게는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술 중에 조수 의료진한테 하는 잔소리가 아주 심했다는 겁니다. 물론 진짜로 화가 났거나 악의가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잔소리가 습관처럼 입에 배었을 뿐이죠. 예를 들자면 손놀림이 왜 이렇게 굼떠? 똑바로 잡아 어서! 집중 안 해? 등의 가벼운 잔소리였습니다. 교수님은 추임새를 넣어 가락을 맞추는 판소리의 고수처럼 잔소리로 수술 리듬을 잡으시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듣는 사람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실제로 큰 혈관이 끊어지는 등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교수님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교수님이 잔소리를 한다는 건 교수님의 컨디션이 좋고 수술도 순조롭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현장에서 잔소리를 듣는 조수 의료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술 때문에 잔뜩 긴장한 상태인데 수술하는 내내 잔소리를 잔뜩 들었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죠. 교수님의 사소한 잔소리가 우리에게는 상처로 다가왔던 겁니다. 대학병원 의국은 졸업 연차에 따라 상하 관계가 매우 엄격한 데다가 수술 집도의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으므로 초보 의사들이 주의를 받거나 꾸중드는 일은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수술 중에 꾸중듣는 걸 크게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둔 간호사와 함께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간호사 앞에서 꾸지람을 들으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정도였죠. 그런 까닭에 교수님 수술에 조수로 들어가야 할 때면 또 얼마나 혼이 날까 상상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곤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막 들어갔을 무렵에는 제 위에 수술을 도와주는 선배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중 교수님 잔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저보다 3기수 위인 S 선배였습니다. 그는 교수님 바로 옆에서 수술을 도와주는 제1조수였기 때문에 잔소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어느 조직에나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S 선배는 껑충한 키에 등을 잔뜩 구부리고 다녀서 조금 어수룩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커다랗고 동그란 잠자리 안경을 써서 어쩐지 만만하게 느껴졌죠. 윗사람 입장에서는 혼내기에 부담 없는 타입이랄까요? 저는 S 선배가 교수님께 꾸중을 들을 때마다 참 안됐다 하며 남몰래 동정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선배가 교수님께 혼날 때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대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선배의 반응을 또렷이 기억하는데 늘 네네, 네네 하고 가볍게 네를 2번 반복했습니다.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이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선배는 교수님의 잔소리를 쇠기의 경읽기식으로 흘려들었던 거죠. 교수님이 잔소리를 시작하면 선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네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선배의 우직하고 변함없는 대답에 교수님도 마음 놓고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구시렁구시렁 네네 구시렁구시렁 네네 라는 두 사람의 대화에는 일종의 리듬이 있어서 쿵덕쿵덕 박자에 맞춰 떡방아를 찢듯 가락이 잘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쯤 되면 혼나는 방식도 제주라 할 만합니다. 그 후로 저는 S선배의 가볍디 가벼운 네네 덕분에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훌훌 털어버리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 S선배는 야단을 맞아도 주눅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밝은 모습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팀워크까지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둔감력은 매우 훌륭한 재능이죠. S선배는 잔뜩 꾸지람을 듣고도 수술이 끝나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목욕을 했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들었던 꾸지람을 모두 잊은 듯 말이죠. 목욕을 마치면 의국에 돌아가 동료들과 수술 이야기나 다양한 화제거리를 안주삼아 즐겁게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쉴 새 없이 야단 맞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환히 웃으면서 말입니다. 이런 점이 S선배의 훌륭한 부분이었습니다. 밝은 성격의 S선배와는 달리 조금만 혼나도 세상이 무너진 듯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 야단 한 번 맞지 않고 금이야 오기야 잘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교수님이나 선배에게 꾸중을 들으면 금세 기분이 가라앉아서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표정을 짓곤 했죠.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다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화를 주체하지 못해 싸우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답답한 마음을 푸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S선배처럼 네네 하면서 가볍게 대답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이득이죠. S선배가 대단한 점은 단순히 꾸중을 들어도 밝게 행동하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교수님의 잔소리를 네네 하면서 넘기는 사이 그의 수술 실력도 부쩍 늘었습니다. 교수님의 수술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기술을 익힌 덕분이었죠. S선배는 훗날 의국에서 가장 수술 실력이 뛰어난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S선배처럼 강인한 둔감력을 길러 어떤 일이든 훌훌 털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강인한 전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키우시길 권합니다. 아이가 엄마 없는 사이 집안을 잔뜩 어지럽혔다고 가정해보죠. 집에 들어온 엄마가 집이 이게 뭐야? 다 제자리에 갖다 놔! 빨리 정리해! 하고 꾸지람했을 때 풀이 죽어 고개를 숙이는 아이가 스트레스에 강할까요? 아니면 네네 하고 웃으면서 방울 찌는 아이가 스트레스에 강할까요? 어차피 엄마는 조금 있으면 화가 풀릴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어지간한 일은 태연히 넘길 수 있는 대담한 아이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발 귀 기울여 듣지 말 것. 그 후 S선배는 사포로 외곽에 있는 큰 병원의 원장이 되었고 지금은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동문회에서 오랜만에 S선배를 만났습니다. 선배 얼굴을 보자마자 예전에 교수님께 꾸중을 들을 때면 의뢰 네네 하고 대답하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선배는 나이만 들었을 뿐 외모나 말투는 여전했습니다. 함께 추억담을 나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늘 그랬듯 응응 하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진지하게 듣지 않고 가볍게 대꾸하는 모습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S선배는 원래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기에 교수님의 끝없는 잔소리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흘려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덕에 선배는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아픈 데 하나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이 들어도 건강한 사람은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듣는 신용만 할 뿐
네네 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그래서 남들 눈에는 제멋대로 자기중심적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고집불통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듣기 싫은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대충 흘러넘기는 여유로운 성격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남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깊이 고민하지 않고 뒤돌아서자마자 잊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모두 말입니다. 좋은 의미의 둔감함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질병 예방과 치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데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피가 온몸 구석구석을 끊임없이 흐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온몸의 혈관을 항상 열어놓아야 하는데 이때 혈관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에 자극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율신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요?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율신경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S 선배는 둔감하고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던 덕분에 꾸중을 들으면서도 늘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게 아직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겠지요. 셋. 마음은 둔감하게, 혈액순환은 시원하게.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에서는 둔감력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둔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비인격적인 상사의 모독에도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노교수의 잔소리에도 정신이 흔들리지 않고 늘 중심을 유지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둔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다시 일어서서 달릴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둔감한 마음, 즉 둔감력이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혈관도 잘 생겼다. 원활한 혈액순환은 건강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물이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막힘없이 잘 흘러서 맑은 상태를 유지해야 다른 장기들도 제 기능을 발휘하죠. 그러면 어떨 때 피의 흐름이 나빠질까요? 바로 혈관과 신경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인체의 혈관은 대부분 신경이 조절합니다. 이 신경을 보통 자율신경이라고 부르죠.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는데 이 둘은 상반되게 작용합니다. 예컨대 교감신경은 사람이 긴장, 흥분, 불안 상태에 빠지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혈관을 확장하고 이완시켜 혈압이 낮아지도록 작용하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혈관에 바싹 붙어 있어서 혈관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피가 부드럽게 흐르게 하려면 부교감신경이 지배하는 상태, 즉 교감신경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감신경이 어떤 상황에서 작용하는지 궁금하다고요? 교감신경은 앞에서 말한 심리적 긴장이나 흥분, 불안 외에도 불쾌감이나 분노, 미움, 추위 등을 느낄 때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 예를 들어 즐거움을 느낄 때, 기분이 좋아서 웃을 때, 주위가 따뜻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혈관이 활짝 열립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원활한 혈액순환에 무엇이 필요한지 자연스레 눈치챘을 겁니다. 예전에 어느 노인 요양시설에서 종종 개그맨을 초청해 즐거운 자리를 마련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다 함께 웃고 즐기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게 그 요양시설의 목적이었죠. 그만큼 혈액순환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가 온몸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잘 흐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나 밝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속이 늘 답답하고 아픈 이유. 예전에는 위궤양의 원인이 과식이나 폭식,
또는 폭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생리학자 한스 셀리에는 그 원인을 만성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셀리에는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용 쥐 여러 마리를 춥고 어두운 곳에 가둔 뒤 막대기로 찌르는 등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교감신경을 긴장시킨 것이죠. 이 실험을 반복하는 동안 실험용 쥐의 소화기관에는 궤양이 생겼고 스트레스에 가장 강하게 저항하는 부심피질의 출혈반이 나타났습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흥분으로 쥐의 위 혈관이 좁아졌고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면서 위 점막이 헐었으며 결국 움푹 파여 위궤양이 생긴 것입니다. 셀리에는 실험을 통해 스트레스가 궤양의 주요 원인임을 밝혀내고 스트레스 이론을 확립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도 셀리에의 실험 이후부터입니다. 좋은 스트레스는 사장님도 춤추게 한다. 이제 스트레스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평소에도 자주 쓰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의 관계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그보다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바쁠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너무 바빠서 숨 돌릴 틈도 없을 때 요즘은 스트레스가 심해 라는 말을 쓰죠. 실제로 정신없이 바빠서 신경이 곤두섰을 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느껴 피곤해지고 다양한 증상에 시달립니다. 가슴 두근거림이나 현기증, 불면증, 두통은 물론 설사나 변비 같은 소화기 증상도 발생하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신체 여러 기관에 이상이 생기면서 질환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이런 증상만 보더라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바쁜 게 늘 나쁜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령 회사 경영이 순조롭고 매출도 계속 늘어나면 그 회사의 사장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고 더욱 힘을 냅니다. 정신없이 바빠도 스트레스를 받기는커녕 의욕이 샘솟아 하루하루가 즐겁게 느껴지지요.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스트레스에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느닷없이 좌천당하거나 정년을 맞아 퇴직했을 경우를 예로 들어보죠. 갑자기 생긴 여유를 기꺼이 즐긴다면야 아무런 문제도 없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여유 있는 생활을 도리어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한직으로 내몰려 사실은 시간이 많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바쁘게 보이려고 노력하면 그 노력이 더 큰 스트레스를 일으키기도 하죠. 정년퇴직한 사람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배신감과 자신이 쓸모 없어졌다는 상실감, 동료들과 멀어졌다는 고독감 등 심리적 불안을 호소합니다. 이 역시 큰 스트레스로 다가와 사람을 고통스럽고 나약하게 하죠. 지위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퇴직한 후에 더 빠른 속도로 쇠약해지는 이유는 이런 나쁜 스트레스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똑같아 보이는 스트레스도 마음을 상쾌하게 만드는 스트레스와 무겁게 만드는 스트레스로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잔을 마셔도 기분 좋게 취하는 법. 평소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스트레스는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술도 싫어하는 상사와 마시거나 불평 불만을 들으며 마실 때는 좀처럼 취하지 않습니다. 긴장감이나 혐오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알코올 흡수 능력도 덩달아 떨어지게 되죠. 춥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마셔도 술은 쉽게 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 맞는 동료와 마시거나 눈치 볼 상사가 없어서 편히 마실 때는 술 기운이 빨리 오르고 기분 좋게 취합니다. 따뜻하거나 안전한 장소라고 판단될 때에도 술 기운은 빨리 퍼집니다. 실제로 집에서 술을 마시면 금세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히 목욕을 마치고 나왔을 때는 혈관이 열린 상태여서 더 빨리 취기가 오릅니다. 어찌됐든 마음이 편안해서
혈관이 한껏 열렸을 때 가장 잘 취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늘 돈이 부족했던 젊은 시절에 적은 양의 술로 취하려고 유리컵에 소주를 부어 벌컥벌컥 마시고는 100m를 전력 질주한 적이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으로 혈관이 확정되면 알코올이 빠르게 흡수되어 순식간에 술이 오르기 때문이죠. 다소 우스운 얘기지만 노천탕이나 욕조에 술이 담긴 쟁반을 띄우고 목욕을 즐기며 천천히 마시면 쉽게 취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처럼 술뿐만 아니라 약도 몸이 따뜻할 때 마시면 흡수가 빨라서 효과가 좋습니다. 둔감한 사람의 마음과 혈관은 언제나 열려 있다. 자율신경이 우리 몸을 제어하는 경우는 이 밖에도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의 사망 소식이나 끔찍한 사고 소식을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때가 있습니다.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받은 충격과 슬픔으로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피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멈추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거나 깜짝 놀랐을 때 가슴이 쿵쿵 뛰는 현상도 자율신경의 긴장이 심장에 전해져서 발생합니다. 수능처럼 중요한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경우 역시 자율신경이 긴장해서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음이 느긋하고 편안할 때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주변 온도에 따라 혈관이 열리거나 닫힌다고 설명했는데 더울 때 흘리는 땀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더울 때는 혈관이 충분히 열려서 체내에 열을 발산하고 반대로 추울 때는 혈관이 좁아져서 열을 발산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이렇게 자율신경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자율신경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이때 둔갑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의미의 둔갑력은 자율신경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야말로 건강 유지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둔감한 사람의 자율신경은 지나친 자극에 타격을 받는 일 없이 언제나 혈관을 열어두어 온몸에 피가 원활히 흐르도록 기능합니다.